이른 아침 바닷가를 걷는 노인이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노인의 기억 속에서도 어떤 장면들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곤 했다. 노인은 멈춰섰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다를 물들이고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물들였다. 그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쓸쓸한 미소에 가까웠다. 결국 말하지 못했구나. 그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1장. 모란 꽃이 피던 날. 1957년 봄, 서울. 18살 준혁은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그의 봄은 유난히도 화창했다. 창경원 뒷길에 모란 꽃이 만발했고 그 꽃들 사이로 한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소녀는 모란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아니, 준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저기. 용기를 내어 말을 걸려던 순간 소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다. 모란이 참 예쁘죠? 네, 예쁩니다. 준혁은 꽃을 보는 것인지 소녀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소녀의 이름은 영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그 길을 함께 걸었다. 모란 꽃은 짙은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영희와 걸으면서 그는 수백 가지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날씨 이야기나 꽃 이야기뿐이었다. 준혁 씨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영희가 물었다. 글쎄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준혁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당신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라는 이미 치고 없었다. 그리고 영희도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다만 준혁은 그것을 아직 몰랐다. 1960년 여름, 부산. 21살의 준혁은 부산의 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영희는 떠났다. 아니, 정확히는 시집을 갔다. 준혁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영희의 부모님은 그녀를 서울의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 보냈다. 준혁은 제대 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준혁은 자주 바닷가를 찾았다. 거센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날이면 그는 파도 소리에 자신의 외침을 섞어보내곤 했다. 사랑했어. 하지만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바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뿐이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렁여도 깊은 해저의 비밀은 결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여교사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혼자 바다를 보고 계셨네요. 아, 선아 선생님. 선아는 준혁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교사였다. 24세 선아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편안하다기보다는 작아지는 기분이랄까요? 내 고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죠. 고민이 있으신가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영희에 대한 이야기, 말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선아와 준혁은 자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선아는 조용히 준혁의 곁을 지켰다.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준혁도 말하지 않았다. 1963년 가을, 부산. 준혁과 선아는 결혼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 식을 올렸다. 선아는 아름다웠고 준혁은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신방에서 선아의 손을 잡으며 준혁은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의 새벽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의 시작인가?
그는 선아를 사랑했다. 적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선아는 좋은 사람이었다. 현명했고 다정했고 준혁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모란 꽃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영희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 제대로 사랑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고 2년 후 딸이 태어났다. 준혁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고 선아는 훌륭한 어머니였다. 여보, 행복해요? 어느 날 밤 선아가 물었다. 그럼요.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준혁이 대답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행복했다. 하지만 온전히 행복하지는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선아는 알고 있었을까? 남편의 마음속에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아도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 역시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세월은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아이들은 자랐고 준혁과 선아는 늙어갔다. 1978년 겨울, 부산. 선아가 병을 얻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은 깊어졌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의 세계가 무너졌다. 선아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여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을 먼저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선아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선아. 그는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선아가 먼저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그것이 준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979년 봄, 선아의 장례식. 모란이 피는 계절이었다. 준혁은 혼자 창경원 뒷길을 걸었다. 40년 전 영희를 만났던 그 길을. 모란은 여전히 짙은 입술로 피어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의 새벽과 금은밤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할 때도 이별할 때도 끝내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꽃의 언어. 1985년 여름, 시골 마을. 준혁은 퇴직 후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교사가 되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 준혁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마을 뒷산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가득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들꽃들을 보며 걸었다. 노란 꽃, 하얀 꽃, 보라색 꽃. 이름은 몰라도 모두 아름다웠다. 참 대단하구나. 그가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너희는 여기서 피고 지는구나. 들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알 것 같았다. 들꽃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에 대해, 인내에 대해, 존재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에는 또 다른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다. 이름은 성만이었다. 68배 성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준혁이 물었다. 글쎄, 때를 놓쳤지 뭐. 성만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지. 젊었을 때 한 사람. 그럼 왜? 말 못했어. 그냥 바보같이. 성만이 쓸쓸하게 웃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의 무게를. 두 노인은 자주 함께 술을 마셨다.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나누지 않았다.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둔 채 그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는 이야기만 했다. 1992년 가을, 시골 마을. 준혁은 일흔이 되었다. 손자, 손녀들이 명절이면 찾아왔다. 아이들은 귀여웠고 준혁은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산과 들을 넘나들며 낙엽을 흩날렸다. 준혁은 마당에 앉아 바람을 느꼈다. 바람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다툼, 화해. 하지만 바람은 그 어떤 것도 떠벌리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10살 배기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단다. 사랑했어요? 그럼 사랑했지. 많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아를 사랑했느냐고? 물론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전부였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평생 두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한 사람은 말하지 못한 사랑, 또 한 사람은 다 말하지 못한 사랑. 할아버지? 응. 많이 사랑했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전부였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선아는 그의 전부였다. 다만 영희는 그의 만약이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이라는 영원한 물음표.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수한 아이는 할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을 알지 못했다. 1998년 겨울, 부산. 성만이 세상을 떠났다. 준혁은 장례식에 참석했다. 성만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조카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 평생 혼자 사셨네.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다. 성만이 혼자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준혁은 다시 부산 바닷가를 찾았다. 30년 만에 찾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해안도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파도는 여전히 같은 소리로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육지를 향해 달려왔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파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준혁은 생각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서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준혁아!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영희. 그것은 40년 만의 재회였다. 1998년 겨울, 부산 바닷가 카페. 마주 앉은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많이 늙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40년 전 그 눈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준혁 씨. 네. 여전히 말이 없으시네요.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부산에는 무슨 일로? 남편 산소가 여기 있어요. 성묘하러 왔다가 우연히. 영희의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슬아의 자녀는 둘, 손주는 넷이라고 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준혁 씨는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러셨구나. 행복하셨어요? 네. 선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또 침묵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석양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준혁 씨. 네. 그때 만약 제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만약? 만약이라는 단어만큼 무의미한 것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아마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 준혁 씨는 가난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희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듣고 싶었어요. 준혁 씨 입으로 직접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저도요. 영희도 울고 있었다. 저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평생 가슴 한구석에 그 사랑을 품고 살았어요. 두 노인은 울었다. 40년 전에 했어야 할 말들을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꺼내며 해는 완전히 졌다. 노을은 모든 비밀을 품은 채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이제 정말 안녕이네요. 영희가 일어섰다. 네.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준혁 씨. 영희 씨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2010년 봄 시골 마을. 준혁은 80이 넘었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 더 이상 산책도 어려웠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아들이 서울로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의 고집은 완강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동백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었다. 자연은 매년 똑같이 순환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준혁은 생각했다. 인생도 계절 같다고. 봄은 청춘이었다. 영희를 만났던 그 계절.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 하지만 말하지 못한 사랑의 씨앗을 심었던 계절이기도 했다. 여름은 작년이었다. 선아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땀 흘려 일했던 시절. 뜨겁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지치고 힘들었던 계절. 가을은 중년이었다. 아이들이 떠나고 선아를 잃고 혼자가 되었던 시절. 풍요로웠지만 쓸쓸했고 성숙했지만 외로웠던 계절.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 춥고 고독하지만 어딘가 평온했다. 할아버지. 손자가 찾아왔다. 이제 30이 된 손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할아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라.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결혼하실 때 사랑했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사랑했지.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그럼 후회 없으세요? 후회.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니? 그래도 궁금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이 사시겠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영희에게 고백했을까? 아니면 또다시 침묵했을까? 할아버지? 응. 아마도 똑같이 살 것 같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2010년 봄 깊은 밤. 영희에게. 나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쓸 뿐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종이 위에 남기는 일. 그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용기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모란 꽃이 피던 그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혹은 내 마음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말로는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선아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 애썼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선아는 훌륭한 아내였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당신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만약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내가 먼저 말했더라면 하는. 바닷가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갈 시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평온하실 테니까요. 다만 이 편지는 노을 속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영희.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곳에. 그것은 그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는 대지를 적시고 씨앗을 깨우고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준혁의 이야기도, 그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언젠가는 대지로 돌아갈 것이었다.